자, 9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9회 1번 예산 집행 옳은 것은 됐습니다. 추경 국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미리 지출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 어디 봤어요 이게? 그때부터 상실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슨 처분? 선결 처분이죠. 그죠? 선결 처분이죠. 됐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죠? 중앙정부에서는 여러분 선결 처분과 비슷한 게 뭐예요?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죠. 됐습니다. 이번에 그죠? 미래한국당 맞나요? 이게 걔들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걔들이 동의 안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요거 한번 검토할 뻔했는데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지출을 원행이라 하는 지출관과 지급 명령을 하는 재무관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데 틀렸죠? 그죠? 지출을 원행이라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재무관이죠. 지급 명령을 하는 사람을 지출관이라 그랬죠? 양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해버리면 횡령이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걸 절대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 문장은 엄청나게 많이 놓은 문장입니다. 됐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초가 동그라미 예산 외 초가 동그라미 일반 회계의 몇 프로? 1% 일반 회계의 1%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승인을 받는 거죠. 근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 보세요. 예비비는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총계주의, 완전성, 포괄성의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예산을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엄마 그냥 막연하게 오늘 왠지 썸 타는 남자를 만날 것 같으니까 돈 좀 줘봐 이렇게 달라 그러면 어떻게 그냥 뿔고 싸다기가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난 오늘 얼마 몇 시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한정적으로 한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 사용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 쓸지 모르니까 무슨 한정성? 양적 한정성과 질적 한정성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1%입니다. 요게 지방 재정에 있나요, 없나요? 이게 지방 재정에도 이제 생겼죠. 지방 재정에서도 일반 회계의 1%라고 이게 생겼습니다. 일반 회계의 1% 됐습니다. 4번 인사혁신처장은 됐습니다. 이건 딱 보면 바로 꺼야 되죠. 예산 관련된 얘기에서 여러분 장관 중에는 유일하게 이 사람밖에 등장 안 하죠.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성과급 맞죠? 예산 성과급 수입정대 지출 전략 됐죠. 특히 중앙에서 수입정대를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다는 것만 예외적인 얘기죠. 됐습니다. 답은 이렇게 놓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세금 중에서 목적세로 연결된 것은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이걸 그죠? 행정학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뭐 많이 겹쳐 있죠. 그죠?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 또 나왔고요. 이거 놓으면 여러분 면제 안 해주면 뭐가 된다? 교자. 요 두 개만 고르면 웬만한큼 다 골려요. 요 교가 뭡니까? 지방교육세죠. 자는 지역자원시설세. 요런 거 안 들어본 것들은 다 꺼면 되죠. 교육세 1번, 지방교육세, 농특세 1번이 정답이네. 그죠? 주민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 종부세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이것도 아니고 레저세도 아니고 4번에 지역자원시설세 맞죠? 지방교육세 맞죠? 정여세는 아닙니다. 됐죠?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이거
종부세나 정여세는 이제 직접세라 그래요. 직접세. 직접세는 그냥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 이름은 잘 안 나오죠. 예를 들면 진짜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식당에서 밥 10,000원짜리 먹으면 그 중에 10,000원이 1,000원이 뭐예요? 부가가치세죠. 여러분 이름으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 재산세는 내 이름으로 나오죠. 내 자동차세는 내 이름으로 나오죠. 직접세, 간접세. 끝까지 넘어가시고 해설에 나와 있나요? 거기 나와 있네. 2번 해설 보시면 그죠? 교애환, 교통에너지 환경세 됐죠?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 농특세, 교애한, 지방세는 교자.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목적세가 5개밖에 없습니다. 이 목적세의 특징이 뭡니까?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3번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맞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신분 보유하고 직무정지, 전액, 맞죠? 전액 삭감.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 직무종사 못하고 전액을 삭감한다. 맞죠? 강등 정직은 18개월이죠. 감봉은 12개월이죠. 견감, 정강, 해파니까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하고 강등은 18개월이죠.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죠. 왜? 자르는 거니까. 그죠? 해인과 파면은 자르는 거니까 감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 많이 나왔던 게 바로 그 정직과 강등에서 전액 보수의 옛날에는 보수의 3분의 1을 감했거든요. 이제 전액을 감한다는 것이 가장 최근에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강등하고 구분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쵸. 자기 스스로 한계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강임이고요. 강제로 내려가는 것은 강등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이제 계급을 강등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12.12 사태 때, 12.6인가요? 12.6 사태 때, 그죠? 당시 육군 참모총장 대장이 정성화라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신군부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스타였다고. 포스타인데, 제가 그때 한 8살인가 9살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성 장군인데 그 다음날 이등병으로 강등됐더라고. 이등병으로 강등돼가지고 쫓겨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명예회복을 했는데 뭐 권력 싸움에서 진 거죠. 넘어갑시다. 4번. 자, 이게 청탁금지법입니다. 공식 약칭은 뭐라고요? 청탁금지법이고, 여러분들은 이걸 아마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이게 참 미국식 방식이 이런 면에서는 좀 합리적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아는 법률이 이걸 걸 아마 김영란법. 그죠? 근데 여러분 홍준표법은 기억 못하죠? 그게 바로 국적법 개정안이잖아요. 홍준표 의원 때문에 원정 출산이 없어졌죠. 원정 출산이 없었다. 그죠? 미국 비행기에서 태어나도 여러분, 미국 그 비행기 안은 국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산부가 이렇게 해서 갈 때도 꼭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혹시나 넣을 때를 대비해서 한국 비행기 타고 가다가 넘으면 한국 공기라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홍준표 의원이 국적법 개정안을 냈는데, 남자는 만 18세에 어느 하나의 국적을 무조건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병역 때문에. 그렇죠? 여자분들은 또 예인데, 이거
홍준표법이라고는 안 그러죠. 홍준표 의원은 이제 진주어련을 폐쇄시켜 가지고 좀 그런 게 많습니다. 넘어가시죠.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최근에 국회 8급에 나왔거든요. 아직 우리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안 나왔으니까. 자, 끝에 언론사, 공공기관, 사립학교, 은행. 요즘에 여러분 공공성이 가장 약해 보이는데 어디예요? 그쵸, 은행이죠. 은행입니다. 특히는 이제 이게 기레기라고 불리는 애들이 일본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죠? 이놈들이 자기들이 정부 돈 지원 받을 때는 뭐라 그래요? 언론은 사회의 공공에 기여한다 그러고, 이럴 때는 또 우리는 왜 개인 민간 기업을 이런 데 넣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은행 아시겠죠? 답만 기억하면 돼요. 더 이상 넣을 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군대 넣는다고 해서 군대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인데. 그죠? 뺄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예 기업들은 일단 안 되는 거는 뻔한 얘기고, 그죠? 됐습니다. 5번 정책 네트워크 옳지 않은 것은 연구관 의회 중심의 연구 한계 밑줄 정책 공동체, 미국은 하위 정부의 한계 이슈 네트워크. 맞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정책 공동체는 하위 정부보다는 개방적이지만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상호적 관계를 유지한다. 3번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4번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참여자들 확인할 수 있지만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 답은 4번이죠. 그죠? 물리적 경계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죠?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또는 지식 공유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같은 문제를 꾸준히 같이 연구하는 어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을 우리가 정책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시죠. 6번 매트리스 조직 구조 타당하지 않은 것은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 지시 감독 체계의 프로젝트 위에다가 사업이라고 써보세요. 산출이라고 쓰시고 프로젝트를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수평적 지시 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된 체제를 말한다. 됐습니다. 이게 맞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끼리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차는 설계도 하고 자재 수급도 하고 이제 생산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A차, B차, C차 여기도 그렇게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애들끼리 모인 것은 바로 무슨 구조라고요? 기능 구조라고 합니다. 기능 구조. 이게 전형적인 이제 관료제죠.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차 한 대 설계하는 데는 한 명이 들지만 두 대까지 한 명이 할 수 있죠. 그럼 세 대는 두 명이 충분하겠죠. 네 대도 두 명이 되겠죠. 다섯 대도 두 명이 되겠죠. 여섯 대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섯 대는 뭐 한 세 명이 되면 세 명까지 한 10대까지 할 수 있다고. 이게 자 규모의 경제죠. 생산 대수가 늘어날수록 여기 필요한 인원이 정비로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기능 구조나 비용 전략 무슨 경제? 자동차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적이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 예, 좋은데 만약 그렇게 해서 요번에 만든 차 T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얘는 자재가 잘못됐다 그러고 얘는 조립이 잘못됐다 그러고 얘는 생산이 잘못됐다 그러고 치고하고 맨날 싸우겠죠. 이 싸울 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거예요. 요 사장님은 기능구조의 갈등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관리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랜저 제가 사고 싶은 지금 6개월 동안 찡찡 짜야지 와이프가 한번 고민해볼 만한 G80 그죠? 그 다음에 그래 이왕 한 김에 끝까지 가자 뭐 G90까지 있으면 그죠? 결국 이제 설계, 자재, 생산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요거는 하나의 조그만한 조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M자 같죠? 근데 이거는 M자라고 요거는 요게 다 포함돼야지 차가 한 대 놓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유형 구조라고. 요거는 이제 왜 이걸 산출 구조라고 그러는지 저는 좀 길지만 최종 생산물 구조라고 하는 책이 참 많이 들죠. 그랜저 G80, G90이라는 그래서 이 기능이 모였을 때 최종으로 노는 산출되는 최종 생산물별로 조직을 편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업 구조라고 해요. 사업 구조. 그죠? 근데 여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여기는 자재를 수급하는 애들 꼭 한 명씩 필요하죠. 여기 똑같은 것처럼 자재는 한 명이 없습니까? 한 명이 두 대까지 하고 다 할 수 있죠. 규모의 경제인데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비용 전략이나 규모의 경제에서는 엄청나게 사업 구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방금처럼 이번에 G80이 나왔는데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책임진대요? 이 중간 관리자 있죠? 중간 관리자에게 그죠? 중간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대응성과 환경 민감성이 좋아요. 그리고 CEO가 관리 부담이 엄청나게 줄죠. 그럼 자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설계 생산 자재입니까? 아니면 그랜저 G80, G90입니까? 이게 지금 최종으로 노는 자동차 제품이죠. 이게 무슨 구조라고요? 사업 구조죠. 근데 이거는 기존의 현대자동차와 이걸 하다가 혹시나 한번 신규 사업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건 프로젝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편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질문이 맞죠. 기능 구조에선 어떻게 흘러 지금 명령 권한이 수직적으로 흐르죠. 사업 구조는 수평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매트리스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쉽게 말하면 이거 얘들을 이리 보내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 농담삼아 뭐라 했어요? 원래 설계 부서가 7층에 있었는데 이게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 하이브리드 사업부가 18층에 만들어졌어요. 갑이 여기 간 거야. 인사행정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라 그래? 일시적으로 가서 일하는 뭐라 그래요? 파기야.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날 7층으로 출근 안 하고 어디에요? 18층으로 출근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월급을 지키는 거는 하이브리드 사업부로 지켜요? 설계부로 지켜요? 설계부로 지키지, 설계부로. 근데 출근하자마자는 누구한테 명령 받아야 돼요? 하이브리드 사업본부장님 말을 받아야 되고 또는 어떻게 해요? 설계부장님 말을 들어야 되죠. 바로 그 유명한 이중명령, 원맨 원보스 원칙을 입행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잡으세요. 오랜만에 다시 청주 한번 까볼까? 9월이면 하는 축제 9월달에 하나 맞나?
아마 청주시에서도 찍지 사업, 찍지 축제를 하면 뭐 축제 뭐 홍보 뭐 있겠죠. 이거 한번 들어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걸 보세요. 뭐 홍보, 전시, 뭐 공연 이렇게 딱 보면서 얘는 이 사람 진짜 가수죠. 기능 구조로 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짜면 안 되고 마찰이 요일별로 각 개별 사업별로 짜가지고 그 사업의 본부장을 임명시키고 좀 축제하는 사람 놀면 돼. 조직을 잘 짜려면 무슨 구조로 짜는 게 좋아요? 사업 구조로 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 근데 기능 간 조정이 필요 없을 사업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그 각 사업별로 이제 만약에 이게 조직이 요번에 그랜저가 잘 팔려면 G80 중앙 관리자가 배 아프겠죠. 그럼 좋은 자세가 저쪽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산출물이나 사업부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2번 기능별 지시와 프로젝트별 지시가 상충될 경우 구성원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기 때문에 인간관계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죠? 9회 6번이죠. 3번 조직 성과가 공공재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면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공공재적 속성은 팀 구조죠. 팀 구조. 공동결정, 공동집행, 공동책임이죠. 근데 이걸 보면 그죠? 그 신화 있잖아요. 신화 최장수 아이돌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된 놈은 한 놈도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와이프도 좀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그 쭉 보니까 걔들이 장수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더만. 걔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누가 혼자 CF 나가 찍어도 n분의 1씩 한다더만요. 그러니까 팀에 남아있고 싶지. 요번에 뭐 볼빨간 사춘기가 서로 결별을 하는 거 보고도 이게 진짜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공공재적 속성에 대한 내 개인적 그냥 사견이에요, 사견. 근데 보통 여자 아이돌이 뜨면 거의 대부분의 그 가십적인 기사나 신문기자들 무브보는 뭐예요? 아우아는 뭐 설현이 원탑으로 잘 나가잖아요. EXID는 한이가 원탑으로 솔지도 잘 나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설현이 나가서 뭐 3억짜리 CF를 찍었다. 그래서 뭐 소수사에서 만약에 뭐 1억을 떼고 2억을 했는데 설현 입장에서는 그죠? 그걸 나눠주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팀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뭐 정확하게 n분의 1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쵸? 그 조금 나눠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요즘에 뭐 고요태가 오래 가는 이유 보니까 그죠? 그 뭐 오랜 히스토리도 있지만 적당하게 40대 30대 30으로 딱 정확하게 나눠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의 교훈이에요, 그죠? 빨리 먹는 놈 빨리 뒤진다. 인생은 적게 먹고 적게 싸고 명 짧고 명 길고 얇고 굵게 가는 게 좋은 거죠.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신의로 행동하는 게 저도 인생 오래 살아보지 않았는데 좀 장기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4번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전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명령 통일의 원칙을 위반한다. 맞습니다. 위에 자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전적 문제의 유연한 해결, 이게 기출 지문이거든요. 이게 매트리스 구조에 놓으면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자, 행정학 발달 과정 접근법. 타당한 것은 탈신공공관리의 결과로 나타난 재직권화 재규제를 경계한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이 분절화를 또는 행정의 역할과 기능의 파편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직권 재규제, 그래서 총체적 정부와 합체적 정부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우선 포스트 NPM 탈신공공관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신공공 서비스론,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 모형, 조직의 인도주의, 담론 이론 등의 이론적 배경. 여기까지 맞네요. 공무원은 성과 달성을 위한 생산성 향상. 자, 이거는 성과, 생산성은 NPM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무원을 공익의 사자, 청지기 또는 구현자, 그래서 Public Service Motivation, 공직 봉사 동기가 매우 높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과, 생산성은 NPM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분도 틀렸네요. 3번 논변적 접근 방법은 검사와 변호사가 각자의 주장의 정당성, 정확성이나 타당성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검사가 A를 주장하면 변호사는 B를 주장하죠. 자, 그래서 B를 주장할 때 또 반정을 하고요. 또는 B를 주장한 사람이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성이 아니라 주장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연계시키는 모형을 논변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뉴가버넌스는 시장 실패 극복, 시민주의 확산, 민간 협력. 자, 뒤에 부분은 맞지만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등장했죠. 그래서 논변적 접근이 타당한 질문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롤즈 정의론의 옳지 않은 것은 롤즈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신의 입장, 지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원초 상태 맞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회 합의, 사회 계약이라고 써보세요. 사회 계약 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했는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기존의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한 아주 무슨 상태? 무지의 배일. 그래서 원초 상태죠. 원초 상태. 원초 상태에서 아주 페어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남자이고 여자인 걸 알면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2번 1원칙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맞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 흡연자들이 그죠? 이거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좀 저는 아직까지 개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죠? 식당 있잖아요. 식당 적어도 식당에는 개를 그죠? 지금 그거는 이제 법률인가요? 하여튼 돼 있죠. 그 어떤 비행기를 타거나 어떤 KTX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는 개를 이렇게 안고 타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라 하지? 그 케이지라 그러나? 그래 여기 넣어서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놀란 거는 뭐 이마트인가 갔었는데 그 식품 코너에 그 애완개를 안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와 진짜 그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근데 요즘 나도 마음이 많이 허해지는 게 개는 절대 안 되는데 고양이는 한번 키워볼 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거보다는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저기 그 강영욱 씨 노는 프로그램하고 그 무슨 개 저기 전문가 뭐 14번인가 그 보면 그 수의사 노는 가 있잖아요. 또 있거든 지금. 그다음에 또 수의사 놓으면 그 다음에 고양이 또 전문가 놓아서 하던데 나는 이렇게 전형적인 그게 이제 조건 반사 이론을 적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 보는 게 재밌어. 근데 보고 있으면 우리 딸하고 우리 와이프가 당신 혹시 키울 마음이 있냐 그러길래 내가 걔는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우와 당신 많이 배웠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당신하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은 진작에 반겨주지도 않았고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내가 고양이한테 애정을 주면 그래도 나를 마중 놓지는 않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뻥쳐가지고 그 다음에 키우자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우리 딸이 개념 없이 고양이 키우고 싶다는데 그 고양이 이쁘길래 보니까 시베리안
뭐 있잖아. 페르시안 고양이? 와, 좀 이쁘다 싶으면 막 엄청 비싸더만. 한 1, 2만 원 하면 한번 생각, 내 길거리에 나가서 잡아오든지 해야지. 오, 그래서 금액을 보여주니까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이면 저 입장에서는 살 수 있겠지만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바라보기에는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돈 낼래? 내가 그래 계산해줬어. 봐봐, 네가 설날 추수세 가서 뭐 10만 원씩 받아 온다면 네가 앞으로 3년 동안은 아빠 그 돈 나한테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세가 나가더라고.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 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회정의의 이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한 공정한 기회균등 하에서 부수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부수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죠? 4번.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극단을 지향하고 중도의 입장. 맞죠? 그죠? 사회복지 써보세요. 사회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죠. 그죠? 거의 대부분 지금도 모든 사회제도가 롤스의 사회정의론에 근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마치고 버스 타고 가면 딱 타는 순간 바로 보잖아요. 무슨 석이 있어요? 노약자석이 있죠. 전형적인 뭐죠? 롤스의 사회정의론이 구현되어 있는 거죠. 자, 9번. 지방자치단체 설치 명칭구역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됐습니다. 자, 명칭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구역을 바꾸거나 폐지 설치할 때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다 법률이야. 법률. 뭐만? 한자와 경계 변경만 대통령령이라는 거죠. 2번 경계 변경 한자는 조례가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3번 폐지, 설치, 명칭구역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입니다. 의견. 이거 맞아. 유리한 게 이게 의견이라고 그랬어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 지문 자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됐죠? 4번을 봐야 됩니다. 폐지, 설치, 합치할 때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냐고 할 수 없다. 이거는 틀렸어요. 자, 보세요. 그 조문인데 이게 지금 다, 자, 보세요. 3번 끝에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4번 단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 시켜야 할 뭐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4번은 확실히 안 되는 거죠. 3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다 틀렸으니까 3번이 맞는 거죠. 됐습니다. 자, 가시죠. 10번 정책 결정 모형 타당한 것은 쓰레기통 모형, 피그만 침공, 집단 응집성이 극히 높을 경우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이다. 2번 회사 모형, 최고 결정자가 하위 단위들에 대한 통제와 권위를 행사한다. 3번 만족 모형, 합리적 행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4번 최종 모형은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보강하여 합리 모형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딱 봐도 답은 4번이죠. 됐습니다. 1번은 무슨 사고? 집단사고죠. 피그만 침공의 실패, 집단사고. 제니스라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만들어냈던 개념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무정부 상태에서, 극히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2번 회사 모형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선 연결이라고 써보세요. 그죠? 느선 연결. 영어로 하면 loosely couple.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위 단위들의 갈등과 타협으로서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을 설명합니다. 3번이 중요한데요. 이게 3번은 만족 모형은 제한합리라고 써보세요. 제한된 합리성. 이걸 우리가 행정인이라고 그랬죠. 완전 합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경제인이라고 그랬죠.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인간들의 만족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만족인데요. 이 3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만족 모형이 아니라면 이건 뭐죠? 합리적 행위자들의 비합리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카네만의 전망이론이죠. 해설에 있죠? 카네만의 전망이론입니다. 그죠? 요즘에 여러분 엣지라는 단어 들어봤죠? 엣지. 이걸 경제학에서는 행동경제학이라고 그래요. 행동경제학. 인간들이 합리적인데 제가 그때 직관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인간이 합리적이면 내가 만 원을 땄을 때의 효용과 내가 만 원을 잃었을 때의 마이너스 효용의 크기가 같아야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만 원을 땄을 때 효용보다는 만 원을 잃었을 때 감소하는 효용의 크기가 훨씬 크죠. 그죠? 됐습니다. 엣지. 이름 까먹었네.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죠? 100점 만점에 75점을 주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불만이야. 왜 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에서 150점 만점에 만점을 하고 전부 다 애들한테 105점을 줬다는 거야. 애들 너무 기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보면 이게 75% 미치거든. 인간들의 이런 어떤 면에서 비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아직 요 카네만의 전망 이론까지는 이게 한 번 딱 시험에 나왔어요. 한 번 딱 시험 나왔는데 너무 깊게 나와서 그렇긴 한데 요런 결정 모형도 있다는 거죠. 자, 11번 인사평가 오류. 타당하지 않은 것은 관대와 집중과 엄격하는 사후 조정 가능. 총체적 오류는 사후 조정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 개를 규칙적 오류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집중하는 좀 이렇게 펴면 되겠죠. 총체적 오류는 불규칙 오류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후 조정이 힘들죠. 자, 근본 긴 오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외제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내재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죠. 예를 들면 더운 여름에 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하는데 되게 자기가 좀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더운 여름이라는 외제 요인은 좀 무시하고 동사무소 직원의 어떤 불성실 때문에 그죠? 더 자기가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 그래서 다시 자기가 지금 느꼈던 것은 그죠? 동사무소의 직원의 요인보다는 더운 여름 요인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분은 동사무소 직원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내가 불쾌했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외제 요인, 즉 더운 여름을 과소평가하고 동사무소 직원의 내재 요인을 과대평가한 것이죠. 자, 3번 자존적 편견은 자신의 성공한 능력, 노력 같은 내재 요인을 찾지만 실패는 외제 요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는 그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 그러죠. 열심히 했다는 것은 내재 요인이죠. 근데 시험에 불합격했으면 너무 경쟁률이 높거나 또는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자, 자신의 성공, 그죠? 성공은 주로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하고 자신의 실패는 이러한 경쟁률이 높다든지 운이 없다는 외제 요인, 즉 실패는 외제 요인을 찾는 것은 자존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투사, 타인의 기대가 관심이 따라 결과가 좋아지는 오류. 타인의 기대와 관심에 따라서 결과가 좋아지는 것. 이건 우리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로젠탈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만들어낸 거죠. 투사는 내 개인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거죠. 기러기 아빠가 부하 아빠가 기러기 활동을 하는 우리 부하를 좀 더 측은하게 바라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투사죠.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자본 예산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본 지출은 세금 부담의 세대 간 공평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국공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완벽한 지문이죠. 국공채는 돈을 빌려서 갚으면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되죠. 혜택도 미래 세대들이 있고. 2번. 정부는 자본 지출의 총 한도액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은 적자 재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민간 투자의 위축, 물가 상승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재정 적자라고 적어보세요. 장기적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죠. 그 다음에 민간 투자를 위축하고 재정 적자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됐죠? 자본 예산은 불균형 예산으로 편성하고 경상 예산은 균형 예산으로 편성. 이게 복식 예산. 복식 예산이라는 건요,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그죠? 자본 예산서하고 경상 예산서 두 개를 따로 한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부모님이 좀 합리적이시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와 지금 고시 공부할 때하고 다르게 어떻습니까? 네가 공부할 때 쓰는 돈은 따로 쓰고 네가 일상적으로 쓰는 돈은 따로 써,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됐습니다. 답은 쏘고면 안 됩니다. 2번입니다. 해설 보시면 민간 투자 사업의 한도액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자본,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자본 예산을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비슷한 게 바로 뭐라고요? 민간 투자 사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하는 그게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 자본이 건설하고 민간 자본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build, transfer, operate. 그랬더니 너무 흑자 사업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운영권을 다시 정부가 빌린다는 거죠. BTL이 등장했다는 거죠. 또 쏘고면 안 됩니다. 자본 지출의 총 한도액에 대한 것은 없고 뭐라고요? 민간 투자사의 한도액. 이거는 천만 단위로 뭐하고 같아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며칠 전? 120일 전. 예산 의결도 며칠 전? 30일 전이죠. 왜 이걸 맞춰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돈도 결국은 뭡니까? 뭐 적자가 생기면 메꿔야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산 지출과 사실상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번. 요즘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죠.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국립중앙극장, 인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저희 요번에 페이크는 영화진흥위원회입니다. 답은 1번이죠. 국립중앙극장은 책임 운영기관이죠. 오해하면 안 되죠. 책임 운영기관은 직원들이 뭐라고요? 공무원이요, 공무원. 정부 조직 중에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조직을 책임 운영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재밌는 건 뭐라고, 이거? 영화진흥위원회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건데 이게 기금관리형이에요. 영화진흥기금 있죠. 그걸 관리하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입니다. 이거 시험에 놓으면 많이 틀리겠죠. 나 이렇게 변태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죠? 됐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신경 써야 될 건 딱 두 개 조자. 가스공사는 돈 엄청 많아 보이죠. 시장형인데 가스안전공사는 위탁집행형이라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왠지 우리 4대 보험만 맞는데 기금관리형은 아니라는 거 그랬죠? 이거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거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기금제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넣을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애들이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 보통 공공기관은 무슨 공단, 공사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죠?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기관인가 이렇게 쏘볼 수 있는데 나만의 상상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건강보험공단은 한번 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틀릴 거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 딱 봐도 기금관리형이죠. 고용산재 다 기금관리형이거든요. 뭐는 아니라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위탁집행형입니다. 위탁집행형이죠. 됐습니다. 청주에는 없어요. 근데 천안에 강의할 때는 강의할 게 하나 있었는데 천안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소풍을 어디 갔을 것 같아? 천안 하면 생각나는 독립기념관이 독립기념관. 천안 독립기념관도 위탁집행형입니다. 위탁집행형이죠. 됐습니다. 문준용 씨가 취업했던 거 고용정보원도 위탁집행형입니다. 위탁집행형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 예금보험공사는 어디 같아요? 이 보험이란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기금관리형이죠. 뭐 돈을 관리한다는 느낌 있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딱 봐도 돈이 엄청 많아요. 자, 다시 에너지 쪽은 뭐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부발전 이런 거 있죠. 뭐 그다음에 에너지, 뭐 석탄공사, 석유, 원자력 이런 돈 많아 보이는 데는 다 시장이에요. 시장 7개인가 8개밖에 없죠. 근데 이런 문제는 놓으면 안 되는데 놓아도 할 말은 없어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방어적으로 좀 공부하는 겁니다. 14번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시민체조선 주민들의 시민의식 증대는 신지방분권화의 촉진 요인이다. 2번 탈물질 사회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신지방분권화의 촉진 요인.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중요성 부각, 신지방분권화. 4번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행정은 대표적 현상이다. 딱 봐도 답은 4번이죠? 됐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붙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 일괄 이양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방분권이 완벽하지 않죠.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사무도 기관이임 사무가 70%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도 국세가 70%에 지방세가 30%밖에 안 되는데 일괄이양법이 이제 제정돼서 내년 1월 1일 날 시행되는데 오히려 뭐 편할 수도 있죠. 뭐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죠?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으로 치면 1980년대 무슨 실패입니까? 정부 실패 이후 또는 행정국가 실패 이후 한국은 몇 년도? 91년.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죠? 95년 6월 25일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었다 그랬죠. 여러분이 태어나 안 날 수도 있겠구나. 그죠?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방 이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 선진국은 몇 년도 이후? 그러니까 1930년 시장 실패 이후부터 1980년까지를 행정국가 시대라고 그랬죠. 이때를 신중앙 집권화의 시대라면 행정국가 실패, 정부 실패 몇 년도?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신지방 분권화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내려보내주자는 거죠.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5번 공유제입니다. 공유제에 틀린 것은 동식물 도자 빠졌네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공공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들은 다 뭐죠? 공공도서관, 그죠? 뭐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공유제죠, 공유제 됐습니다.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맞죠? 경합성과 비배제성은 맞죠? 비경합성은 틀렸지만 공유제 사용에서 편익 분산, 비용 집중, 부정적 외부 효과 반대죠.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된다 그랬죠. 부정적 외부 효과는 맞죠? 됐습니다. 과잉 무슨 소비? 과잉 소비죠. 과잉 소비. 그죠? 과잉 소비. 그러면 이렇게도 놉니다. 적절한 소비보다 적게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한다는 거죠. 많이 한다는 거죠. 하디는 사유화. 맞죠? 재산권이라고 써보세요. 짐바브웨이죠. 짐바브웨이. 이 유명한 그 말씀드렸죠. 케냐하고 짐바브웨이는 우리가 코끼리 불법 포획이 많죠. 근데 케냐는 전통적인 방식을 했다는 뭐라고요? 감시원을 둬가지고 철저히 감시를 하고 혹시 걸리면 엄청나게 처벌했는데, 짐바브웨이는 각 부족에 있는 사람들마다 요 코끼리는 당신 거 그냥 잡으세요. 진짜 소유권이 아니라 유사 소유권을 보여주면, 당신이 잘 관리하면 저 코끼리 위에 타서 트레킹 하는데 10만원 벌면 6만원은 당신한테 주겠다. 그리고 혹시 코끼리가 자연사 하면 그때는 이제 상하가 생기죠. 그 상하에 대한 처분권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 섞고 하니까 잡힐 일이 없죠. 5년 뒤에 짐바브웨이 코끼리는 배로 늘어났는데 케냐의 코끼리는 반 이상 죽었다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을 뭘로 해결한 거예요? 사유화라는 방식으로 해결한 거죠. 사유화라는 방식으로 해결한 거죠. 그래서 그 자연과학 쪽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서 이제는 지리산 고민 너무 많아서 요즘에 문제죠,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늑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동네 곰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그냥 이제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직접 센터를 운영해서 종복원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맨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저기. 무심천 강변에 막 그 또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막 아저씨도 있겠지만 막 뭐 신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도정해서 그냥 1년 단위로 사용권을 주면 된다니까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여기 지금 이 건너편에 서울시는 아예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논쟁적이긴 한데 불법 노점상을 다 없애버리고 노점이 가능한 지역에 어떻습니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죠. 근데 그게 저는 자세한 계약 내용은 못 알겠는데 그게 그걸 넣으면 되죠. 당신이 요 블럭에서 유일하게 구두점을 하니까, 구두 닦기점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저 100m까지 청소는 꼭 당신이 하시고 눈이 오면 당신이 썰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이 도로도 일종의 공유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넘어갑시다. 오스트로만 공유제 비각 해결 방법으로 정부 개입과 사회와 모두 부적절, 맞죠? 그래서 자발적 해결이라고 써보세요. 자발적 해결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여성으로서 최초로 받았죠.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자가 엄청 많다고 그랬죠. 엄청 많습니다. 그죠? 2010년인가 11년에 연세대에 왔었죠. 근데 진짜 그냥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미국에 나이 많은 여자 백인 노인분이 한국 관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분 뭐 한번 강의하면 뭐 몇 천만 원씩 줘야 되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넘어가시죠. 정부 실패 혹은 유형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책에 대한 표명된 목표와 관료들의 사적 목표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내부성이라고 얘기하죠. 내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맞는 건 아닌데요.
어제 뭐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려면 이런 뭐 그분 이런 학문적 용어를 알지 모르겠지만 딱 보는 순간 윤미향 씨가 만약 그게 맞다면 내부성이죠. 겉으로는 뭐라고요? 겉으로는 뭐 성노예 해결 이런 식으로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권력을 늘리고 자기 조직의 예산을 늘리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비판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도 전형적인 내부성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신속한 수사 처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예산 극대화라는 내부성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다. 2번 궁극적인 조직 목표보다는 업무 과정 지침 맞죠? 이걸 더욱더 중시합니다. 이것도 내부성이죠. 그죠? 자, 정책으로 인해 기대했던 사회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죠? 이거는 부정적 예부 효과죠. 부정적 예부 효과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그죠? 깡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일종의 부정적 예부 효과죠. 이제 뭐 됐죠? 최저임금 한번 써보시죠. 최저임금은 그죠? 미숙련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맞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또 틀렸죠. 결국 고용이 늘어났으니까 하여튼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재수의 딜레마, 도덕적이 자, 재수의 딜레마, 라파포트 재수의 딜레마는 정부 실패입니까? 시장 실패입니까? 시장 실패로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가끔은 정부 실패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위에 세 개가 다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규제 역설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문제가 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역설적인 사항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과소한 규제는 과다한 규제가 된다. 2번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 전체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다. 최고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규제는 약자에게 해가 된다. 이거 방금 말했던 무슨 임금? 최저임금이죠. 답은 1번입니다. 과다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돼. 왜요? 너무 규제가 많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또는 집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만도 못하는 거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 전체 위험은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게 풍선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됐죠? 예를 들면 요즘에 뭐 N번방 사건으로 잡으세요. N번방 사건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보통신과 관련된 성범죄를 집중하겠다 그러면 근데 전통적인 성범죄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 인력들이 그쪽에다 쏠려버리면 전통적인 발생하는 범죄는 또 오히려 늘어나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유층에 그 부자 동네가 사는데 CCTV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면 그쪽에는 범죄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풍선이 요로 있는데 이쪽 풍선을 누르면 어디가 다른 데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지역의 범죄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다. 새로운 위험만을 규제하면 사회 전체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다. 3번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드디어 이제 없어지는 공인인증서죠. 공인인증받지 못한 공인인증서. 요즘에 여러분 공인인증서보다 뭡니까?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그죠. 근데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기업들이 그걸 안 써요. 왜? 야, 우리는 공인인증서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고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그렇죠. 규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최신 혁신의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안 돼요. 됐습니다. 굳이 맞출 수 있을 말을 만들 수 있으려면 그 1번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18번 정책 집행에 대한 옳은 것은 이게 정책 집행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죠. 학자들을 끌어와서 아는가 물어보는 건데 그나마 놀만한 학자들은 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프레스만 율랍스키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는 누구요? 나스죠. 나스. 나카무라와 스모루드가 고지협재관 효능만 대체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프레스만 일럽스키는 유명한 사업이 있죠. 무슨 사업? 오클랜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업이죠. 오클랜드 사업에서 결정이 잘 된 오클랜드 사업이 왜 성공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죠? 그래서 정책 집행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사바스티어 일선 관료제는 누굽니까? 립스키, 마이클 립스키 됐습니다. 하향식 집행이 아니라 상향식이죠. 일선 관료가 중요하면 집행 현장에 있는 집행자가 중요하다는 쪽이니까 상향식이 되겠죠. 범한, 거시, 미시. 범한, 거시, 미시. 됐죠. 답은 뭐죠? 미시적 집행에서, 전달자 집행에서 미시 집행 밑에다가 상호 적응이라고 적어보세요. Mutual Adaptation. 새로 내려오는 정책과 집행 현장의 전달자가 하는 집행이 서로와 서로에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집행이라 봤죠. 자, 소렌 윈터는 갈등과 모호성, 정치적, 관리적, 상징적, 실험적. 이거는 맷랜드죠. 맷랜드. 이거 발음이 안 되는데 맷랜드. 이게 참 얘기죠. MATLAND. 그래서 모호성이 낮은 앞에 두 개. 정치적 집행과 관리적 집행은 탑다운이 바람직하고요. 상징적 집행과 실험적 집행은 모호성이 높기 때문에 상향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윈터는 정책 결정의 어떤 측면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은 요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그죠? 출제 포인트는 4개입니다. 상향식, 하향식 가장 많이 나오고, 나카무라 스몰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립스키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범한의 거시 집행과 미시 집행. 성공적 집행의 요인들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시험에 놓을 건덕지가 없죠. 자, 19번 갑시다. 이건 올해 무조건 논다고. 참고로 그냥 국가재난지원금은 이거는 상향식으로 설명될 것 같아요? 하향식으로 설명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상향식의 확실한 성공? 하향식이죠. 국가재난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지금 어제 뉴스에 봤는데 정부가 깜짝 놀랐던데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고소업자 30%는 안 찾아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연스럽게 기부된다는 거죠. 거의 지금 80%가 찾아갔다는데 뭐 찾아가면 어때? 상관없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이것의 정책의 목표를 여러분 이게 참 봐보세요. 정책 집행 진짜 어려워요. 이 정책 집행의 성공할 다 집행된 것으로 찾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재난지원금이 뭡니까? 못했던 소비를 좀 촉진하고 이런 거에 그래서 경제를 좀 살리고 여기에 정책 효과 쪽에 성공을 잡을 거예요. 지금 2주 안에 집행하기로 했는데 2주 안에 집행이 잘 된 걸로 포인트를 잡을 겁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근데 일치됐던 지금 거의 대부분 성공적으로 집행됐죠. 저는 요즘 이 옛날 책들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성공의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한국의 강력한 IT죠. 일본 재난지원금 봤어? 사람들은 신청은 모바일로 하는데 공무원들 다시 그걸 뽑아서 손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걔들은 언제 집행될 거야? 하지 뭐 대구도 집행 안 됐다니까 왠지 너무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걸 보니까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고 예산의 확보, 그 다음에 법이 명료하게 조제 추경 통과돼 버렸어. 딱 내려보내주니까 바로 집행돼 버리죠. 근데 옛날처럼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하긴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수강 신청
학과 사무실에 가서 해본 적 없지? 우리 때는 학과 사무실에 갔는데 뭐 몇 월 며칠은 1학년, 몇 월 며칠은 2학년. 1학년을 가면 어떻게 해요? 조교 형님이 한 얼차례 한 두세 번씩 굴린다고. 정신 바짝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0자를 잘못 쓰면 6자로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3일 5일 6 했는데 이게 어떤 애들은 이게 0인가 6 애가 뭐 조교 형님이 0자로 입력했다가 어떻게 해? 또 뻑 나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날 또 집합시키고 막 그랬다고. 요즘에는 다 모바일로 해버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재난지원금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이 종이로 받는다고 생각해봐. 아비규환이 따로 없겠지. 그죠? 근데 모바일로 다 받아보고. 한번 그 지나가는데 한번 동사무소 봤더니 진짜 나이 드신 분들 그 위주로 해서 또 별도의 창고도 마련해가지고 소프트하게 집행되는 거 보면 때로는 하향식의 성공적 모델을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죠. 하향식이죠. 지금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재량이 거의 없잖아. 자기가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고를 수 있는 게 없죠. 지침에 따라서 집행 지침에 따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왜 범한이 전달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시겠죠? 내 돈을 이 사람이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넘어갑시다. 19번 재정 건전화에 없는 거. 국보채 추인감 조달. 그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죠? 올해 예산론에서 이쪽 건전 뭐 이 관련해서 3개인데요. 자, 하나는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재정 준칙. 들어오는 거는 세입 준칙, 나가는 거는 지출 준칙. 지출 준칙에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어? pay as you go. 지난 시간 설명했잖아요. pay as you go. 빼고라 그랬지. 수입 지출 연계. 네 돈 쓰고 싶으면 돈 어디서 재원 조달을 첨부하라는 거죠. 그것만 우리나라에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시험은 변태적으로 몇 년? 몇 회계년도까지의 재원 조달? 5회계. 연도 넣으면 그냥 모르면 다 5년 찍으면 돼. 5회계년. 이게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의원발의 입법은 비용 추계만 하고 정부는 비용 추계 앤드 재원 조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 돼 지금. 이게 놓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채무준칙, 수지준칙이 있는데 이건 없는데 또 뭐가 나와요? 바로 이 재정 건전하죠. 진짜 어려운 거는 뭡니까? 우리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지표가 하나 있죠. 무슨 수지? 통합재정수지죠. 그래서 맨날 시험 냈잖아. 통합재정수지. 무슨 재원을 별도로 관리한다? 보존재원을 별도로 관리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상환성 세가세출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객여금 사용 제한, 지공채추 아시죠? 예비비 총액 이거는 없습니다. 됐죠? 3번 맞죠? 5회근연도의 재원 조달 플러스 비용 추계 써보세요. 추계는 추측하다 하는 거는 대충 하는 거죠. 대충 계산하는 거고, 추경 편성 사유를 엄격하게 했다는 거죠. 추경 편성 사유를 엄격하게 했다는 거. 요게 바로 재정 건전화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5장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꼭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국회 인사청문 옳지 않은 것은 국회 인사청문의 결과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반드시라고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있는 거는요, 동의안이에요. 동의안. 국무총리 임명 무슨 안? 동의안이죠. 임명 동의를 해줘야 돼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대상자고, 대법관, 헌법재판 재판관은 이거 2번은 완벽하게 틀렸죠. 그쵸? 자, 다시 잘 드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대법원장이 헌재 소장보다 조금 더 높게 쳐주는 이유 중에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14명의 대법관은 전부 다 인사청문
특별이에요. 다 임명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디서 선발하는? 국회에서 선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헌재소장하고 요 사람만 인사청문 특별이고요. 나머지는 소관, 대통령,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추천하는 3명 있죠.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 있죠. 그들은 소관 상임위세요. 그러니까 동의가 없어도 돼요. 그죠? 있습니다. 3번 국회의 인사청문 진행은 원칙은 공개인데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공개하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너무 여러분 인사청문하면 거의 대부분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 검증하잖아.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정책 검증은 공개하고 인사검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사생활 생활 도덕성 검증이란가요? 그거는 비공개하자 그런 얘기도 있죠. 됐습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되 인사청문 기간은 3일입니다. 인사청문 기간은 3일이죠. 됐습니다. 15일이면 15일 알았죠? 요게 일주일 기다려줍니다. 일주일 기다려. 대통령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잘 들어요? 15일 지나도록 별 말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대통령이. 그게 일주일이라고. 그까지는 안 오겠죠. 근데 이제 그 뒤로까지 어차피 그때까지 안 했다는 말 이미 보장 다 봤다는 거잖아.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안 되면 이제 그때 일주일 지나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관들이라고 얘기하는 다 들었어요? 인사 국무총리 빼고는 거의 대부분 소관 상임위에서 하잖아요. 여야가 합의로 제가 알기로 적격하다라고 채택한 사람이 한 5손가락 아닐걸요. 90%가 아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자체를 채택을 안 하든지 그나마 좀 소프트하면 어떻습니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부적격 의견을 넣는 방향으로 그죠? 그렇게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넣으시고 감사원장은 감사원장만 하죠. 감사원장은 감사원장만 합니다. 아시겠죠? 감사위원들은 안 해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중선위 위원장은 안 하죠. 그건 자기들끼리 뽑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사청문이 이제 좀 잘 안 나오죠. 그죠? 공인된 금융 우리 통이라는 건 무슨 통하면 전문가라는 뜻이죠. 전략 통일할 때 공정거래 위원회 중에서 인자가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없죠. 국가인권위원회 무슨 위원회? 금융위원회, 통한 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 대상자 자체가 아니에요. 저 5개만 인사청문을 받는다는 거죠.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공인된 금융통, 공인 금융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9회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